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저번 주에 우리 온라인 수업했을 때 동양미술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이번 주는 서양미술사에 대해서 예고한 대로 시작을 할 건데, 서양미술사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작품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이랑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온라인 수업할 때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술사에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라는 글이 붙었다는 거는 최근이라는 거죠, 비교적. 자, 미술에서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야수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수파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운동이고, 이 야수파는 이전까지의 모든 법칙들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점에 보면은 아카데미즘의 대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면 미술에서는 예를 들어 전통적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집단,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미술 학교, 그런 그룹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그림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법칙대로, 전통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항상 가르치는 게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반대를 해서, 대항을 했다는 것은 반대를 했다는 거죠. 반대를 해서 아카데미즘에서 했던 모든 미술 운동이나 미술 전통 방식을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람이라면 얼굴 피부색은 살색, 사과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정해진 대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 야수파부터는 색깔을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에도 막 빨간색을 칠해버리고 초록색을 칠해버리고 이렇게 색감을 아주 해방시키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점에 보면 새로운 시각과 기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순색을 구사했다 했어요. 순색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빨간색이면 이 빨간색 그대로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서 조금 더 어두운 빨간색, 이런 식으로 명암 단계가 있었다면, 이 야수파부터는 명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의 순색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점에 보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얼굴에도 이렇게 칠해버린다거나, 우리가 평소에 이 색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네 번째 점에 보면 화면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등 개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실주의의 색채 체계, 아까 쌤이 말했던 아카데미즘에서 했던 모든 색채 체계를 완전히 파괴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명암이나 양감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되고요. 이 대표 작가로는 제일 유명한 마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림은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도 많이 붙어 있고, 아주 마티스 그림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눈으로 봤을 거예요. 아, 이거 봤었는데 이게 바로 마티스 그림이구나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만큼 마티스라는 사람은 야수파를 창시했기 때문에 현대 미술의 시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다른 작가로는 루오와 블라멩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까 쌤이 말했던 야수파의 창시자인 마티스 그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모자를 쓴 여인 보면 얼굴 색깔이 어때요? 그렇죠. 아까 쌤이 말했듯이 살색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 막 초록색도 넣고, 머리카락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원색들을 아주 과감하게 초상화에다가 색을 넣었다는 점. 그리고 붉은 식탁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아주 원색의, 순색의 빨간색을 아주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칠해 놓음으로써 명암이나 그런 양감은 절대 보이지 않죠. 이전까지 아카데미에서 그렸던 명암이 이렇게 분명하고 3차원적인 그런 입체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끝의 작품, 이것은 이 기법을 데쿠파주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종이 오려붙이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종이를 그냥 오려서 그냥 대충 붙여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티스 노년 작품으로, 마티스가 대장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노년에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힘도 없고 손에 이렇게 붓을 잡을 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개성과 이런 것들을 그냥 종이를 잘라서 붙이겠다라고 해서 마티스 노년에는 이런 데쿠파주 그림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입체파 큐비즘이라는 것을 볼 건데요. 입체파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피카소가 떠오를 만큼 아주 유명한 화파이죠. 자, 피카소라는 거장이 출연하게 되는 화파이기도 합니다. 자, 20세기 초에 서구 미술에 전면적인 혁신을 가져온 미술 운동이다. 자, 앞에서 봤던 야수파 못지않게 입체파 역시 아주 혁신적인 미술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입체파는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 운동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전까지 유럽 회화를 르네상스도 알죠, 여러분? 르네상스가 대표적인 아카데미식의 그림인데 이 르네상스 이래에 이 사실적인 회화에서 해방시킨 회화라고 지정이 됩니다. 야수파 역시 색채로서 그 아카데미즘의 모든 것들을 대항하여서 해방을 시켰지만 완전하게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앞에 그림들 보면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은 붉은 식탁이다. 이것은 여인이다. 색은 이렇게 원색이나 이런 걸 칠했을 뿐, 이것은 그래도 사실적인 모습이 남아 있었다면, 입체파에서는 그것을 다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회화 이래, 르네상스 이래의 사실주의적인 전통에서 해방시킨 혁명적인 회화라고 지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피카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작품을 좀 볼게요. 자, 피카소의 아주 유명한 작품들 세 작품인데 첫 번째 지금 우는 여인을 보면 어때요? 사람이 완전히 분해가 돼 있죠.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우리가 우는 여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는 여인이라고 알아볼 수 있지,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보고 우는 여자인가? 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시키고 이렇게 파괴시키는 기법을 사용해요. 이것을 바로 프랑스어로 데콩포제라고 하는데 이 데콩포제는 대상을 다 면으로 분할을 시켜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법입니다. 자, 아비뇽의 처녀들도 피카소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이 작품을 보면 지금 이 여인들의 얼굴은 마치 어때요? 가면을 쓴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여인의 얼굴을 이렇게 왜곡시켜 놓았고 몸 또한 이렇게 면으로 분할시켜 놓았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피카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꿈이라는 작품은 조금 피카소의 노년 작품인데 이때는 조금 더 유연해졌죠. 피카소가 분해에서 조금 벗어나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미술운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미래주의라는 화파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미래주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래를 찬양하는 그런 주의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이룩하였죠. 근데 지금부터 또 1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더 많은 문명과 기술들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이 미래주의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 문명이나 이런 것들, 현대 사회가 가져온 이런 속도감, 이런 빠른 운동성,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해요. 그래서 미래주의 또한 야수파와 입체주의 못지않게 전통 예술을 부정을 하고, 그리고 도시나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의 그런 역동성에 대해서 아주 예찬을 하고 이것을 바로 미술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그런 특징이 좀 나와요. 자, 이 작품은 자코모 발라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지금 첫 번째 작품 보면 줄에 매달린 개의 역동성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자, 이거 어때요? 그림 딱 그냥 멈춰있는 그림인데 분명 개가 빠르게 이렇게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런 속도감을 그림에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 보면은 지금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역동성이 느껴지죠. 속도감. 자, 그리고 세 번째 작품도 이렇게 빛이 막 발산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도 다 속도, 역동성, 운동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래주의의 특징이자 미래주의가 추구했던 그런 그림의 방식이에요. 자, 이 미래주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다다이즘이라는 유파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다이즘이라는 것은 전통을 부정한 예술운동, 지금까지 우리 봤던 거 다 전통을 부정했어요. 그쵸? 그 특징들을 기억하면 되고,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191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이 터진 이후부터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누가 사람들을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나서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낳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그림을 그릴 것이다. 나는 그림으로 그런 나의 무의식 표현, 근원적인 욕구를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운동이 바로 다다이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다이즘은 이전까지도 물론 다 모든 것을 부정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다다이즘은 더더욱이나 이런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 아예 그림은 안 그려버린다든지 뭐 그림에다가 뭐 다른 물체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뒤에 가면 조금 기법들도 찾아볼 거긴 한데 우선 얘기를 하면 콜라주. 자, 콜라주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때나 뭐 이럴 때 많이 해봤을 건데, 이렇게 뭐 종이나 뭐 아니면 물건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물체, 뭐 종이, 뭐 나무판지 등등 모든 것들을 그냥 그림에 붙이는 거예요. 콜라주 해서 붙이는 것이고, 레디메이드라는 것은 기성품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뒤에서도 나오긴 할 건데, 뒷샹의 변기라는 작품 아나요? 자, 뒷샹은 어떤 화장실에 있는 그냥 변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술관에다가 전시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센세이션 했던 그런 전시였는데요. 자, 이렇게 기성품, 말 그대로 공장에서 생산한 그냥 기성품인데 이것을 작가가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해서 나는 너를 예술품으로 사용을 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전시장에다가 그대로 설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술품으로 승화가 되겠죠. 미술하는 작가가 선택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술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명명한 게 바로 레디메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레디메이드는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이나요? 이게 바로 뒷샹의 샘이거든요. 자, 이 뒷샹의 샘은 자기가 변기를 가지고 오고 저기 옆에다가 자기 사인만 이렇게 곁들였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미술품이 되는 그런 레디메이드가 되는 그런 전시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옆에는 지금 모나리자 그림 보이죠? 모나리자는 너무 잘 알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의 모나리자인데 이것을 조금 패러디를 했죠. 패러디를 해서 밑에 LHOOQ라는 그런 글자를 써 넣음으로써 이렇게 모나리자가 예전에 있었던 그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다시 또 변형해서 패러디하는 이런 작품도 하였고요. 지금 세 번째 작품을 보면 딱 봐도 무언가 조금 부정적인 게 느껴지죠. 그림에서 물씬 느껴져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을 낳게 한 모든 것들에 부정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다다이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또 유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라는 유파예요. 자, 초현실주의도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하니까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초현실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수능 치는 그 모의고사 치는 비문학 지문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므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유의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유파인데요. 자, 무의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강력하게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로부터 하지 못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나가서 이렇게 막 달리기 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러는 게 좋은데 이렇게 뭐 현실에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조금 해방이 되어서 나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할 거야 이렇게 했던 유파가 바로 초현실주의인데, 자, 이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자,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딱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에서 반대해서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 무의식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전에 그렸던 방식과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법이 등장하냐, 데칼코마니. 우리 데칼코마니 잘 알죠? 이렇게 물감 해가지고 찍어서 딱 열면은 대칭이 되는 거. 자, 데칼코마니 기법이나 프로타주, 오토마티즘, 대페이즈망 등의 기법을 사용했어요. 자, 이 기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초현실주의 대표 작가로는 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림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달리 그림이구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른스트, 르네 마그리트, 특히 르네 마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마티스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작가예요.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나중에 뭐 문제를 풀 때라든지 꼭 미술의 그런 상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가니까 꼭 주의 깊게 봐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법 등에 대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였는지, 기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던 데칼코마니죠.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마 초등학생 때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데칼코마니 기법은 어떤 무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쫙 짜놓고 이것을 종이를 반을 접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그대로 묻어 나오겠죠. 이렇게 데칼코마니라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프로타주 기법은 오른쪽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뭐 나뭇잎이나 이런 울룩불룩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종이에 대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그 피사체의 무늬가 그대로 벗겨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그림에 활용하는 그런 기법. 예를 들어서 동전을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연필로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동전이 그대로 벗겨져 나오죠. 이런 것을 바로 프로타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토마티즘이라는 건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동기술법이라고 같은 말인데요. 자,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내가 뭐 생각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연필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손 가는 대로 이렇게 선을 마음대로 구부리면서 내가 뭐 의도하는 거 그런 거 없이 나의 그런 무의식의 세계를 마음대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탄생하는 그런 그림 그 자체를 아주 중시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점에 데페이즈망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까 쌤이 말했던 르네 마그리트 있죠. 그 사람과 연관을 해서 꼭 알아두어야 되는 기법 중 하나예요. 데페이즈망이라고 하면 아, 르네 마그리트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르네 마그리트가 아주 많이 사용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이기도 하고 르네 마그리트가 아주 창시했던 그런 기법이기도 해요. 자, 데페이즈망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서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한다. 자, 즉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물건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옆에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무슨 방 같은데 뭐 빛이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물컵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또 뭐야? 이렇게 하늘이 배경으로 나오고 되게 이상한 관계가 조합이 되어 있죠. 뒤에서 르네 마그리트 그림을 또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데페이즈망 기법의 그런 특징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달리 그림이 나와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인데 자, 딱 봤을 때 지금 막 돌멩이가 하늘 위에 떠 있고 밑에는 또 바다가 있고 또 돌멩이 위에는 무슨 성이 있고 이렇게 조금 이상하죠. 딱 봐도 뭔가 이상한 이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지금 사람 얼굴에도 이렇게 뭐 사간지 뭔지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뭐 생뚱맞은 게 있다. 이러면 데페이즈망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그림의 달리 그림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막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널려 있고 구부러져 있고 막 이런 그림을 무의식의 표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초현실주의. 내가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의 무의식과 그런 공상의 세계, 꿈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겠다 했던 유파가 바로 초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림들 잘 알아놓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신조형주의 데스틸까지만 볼 거예요. 자, 신조형주의라는 것은 이 지금 딱 몬드리안이라는 사람만 들어도 알겠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또한. 자, 신조형주의라는 것은 데스틸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신조형주의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바로 입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순수하게 조형 요소에 의한 표현을 했어요.
자, 조형 요소에 의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자, 조형 요소가 뭔가 하면 선, 색, 면 이런 것을 바로 조형 요소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그림과 달린 이거 어때요? 그렇죠. 막 직선, 수직, 수평 이런 거밖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선, 그리고 면, 그리고 색 이런 것만으로, 조형 요소만으로 그림을 표현했다. 그래서 바로 기하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봤던 오토마티즘 기법은 이거랑 완전히 다르죠. 오토마티즘 기법은 아주 유기적인 조형 표현이었다면 막 구불구불했죠. 그때 기억나죠? 곡선 막 구불구불하고. 자, 반대로 신조형주의는 어때요? 아주 기하학적인 조형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신조형주의는 모든 대상을 삼원색, 삼비색으로 한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삼원색이라는 것은 빨로파, 그리고 삼비색이라는 것은 흰색, 회색, 검정색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빨로파 이런 것과 흰색이나 회색, 검정색밖에 안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밑에 지금 작품을 보면 다른 색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자, 그래서 모든 대상을 또 자, 수직 수평으로만 이렇게 환원해서 그림을 그렸다. 아까 앞에 봤던 오토마티즘은 어땠어요? 막 구불구불해서 자유로웠죠. 이런 것은 그 유기적인 그런 것을 보여줬다면 신조형주의는 수직 수평만 사용해서 그림을 아주 단순하게 기하학적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조형주의까지, 야수파부터 신조형주의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뒷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수행평가 자, 예고를 미리 할 건데, 자, 우리 지금 젠탱글 수행평가 하고 있죠. 이것은 다음 주에 학교 등교하게 되면 그때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또 한 주를 수업을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수업이고, 그때는 이제 서양미술사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하였고, 또 그 다음 주에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 이제 그때 젠탱글 수업을 할 거예요. 또 그리고 젠탱글은 이제 2번 정도 수업이 남았으니까 젠탱글 수행평가 마무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할 수행평가를 미리 선생님이 예고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수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쌤하고 한국미술사도 배웠고 서양미술사도 했는데, 서양미술사 뭐 다 다음 주에 또 할 거지만 서양미술사 작가들 선생님 많이 알려주었죠. 오늘만 해도 뭐 마티스라든지 피카소라든지 르네 마그리트라든지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들을 쉽게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되는 작가들, 이런 작가들이 있었어요. 자, 그 작가들을 한 사람당 한 명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피카소를 하겠다. 그럼 피카소를 딱 고른 다음에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검색을 하여서 피카소는 뭐 어느 시대에 살았고, 피카소가 창시한 유파는 무엇이다, 뭐 입체파다, 그리고 피카소의 뭐 그런 풀네임은 파블로 피카소다,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피카소의 대표 작품은 아비뇽의 처녀들이다, 우는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림을 검색을 한 다음에 아비뇽의 처녀들에 대해서 그런 그림의 히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쫙 조사를 해서 그 작가만의 작가를 나타낼 수 있는 미술 신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2차 수행평가로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들은 것을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조금 캡처본을 남겨놓고 나중에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유익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시험 잘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미술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납시다.